차고에 엄청난 성능의 페라리가 한 대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최고급 스포츠카인데 문제는 이 차가 낡은 시멘트 공장 차고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겉에는 막 건설 장비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요. 아,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낡은 시멘트 트럭인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트럭 가격표를 매겨버리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장 그 차고로 달려가서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가치를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 해볼 대상이 바로 이 거대한 착시 현상 속에 갇혀있는 기업. 종목 코드 000210 DL입니다. 네, 시장이 종종 기업의 변신 속도를 못 따라가죠. 과거의 잔상으로 현재를 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거든요. 맞아요. 건설사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글로벌 스페셜티 화학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감정이나 막연한 선입견은 다 빼고 오직 2025년 결산 재무 데이터랑 시장의 냉혹한 팩트만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겁니다. 이 회사가 왜 극한의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건조하고 치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 DL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죠. 2021년에 대림산업에서 건설을 떼어내면서 지주사로 분할을 했잖아요. 보통 지주사라고 하면 배당받아서 먹고 사는 느낌인데 지금 이 회사의 진짜 돈줄은 정확히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숫자를 뜯어보면 회사의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 연결 매출의 무려 75%에서 80%가 석유화학 부문에서 창출됩니다. 와, 80%요? 아파트 짓고 플랜트 올리는 데서 버는 게 아니고요? 네. 지배구조상 건설 부문은 분리되어 있어서 지주사인 DL의 연결 실적을 좌우하는 메인 엔진이 더 이상 아니에요. 오히려 DL케미탈이랑 대규모 M&A로 품해하는 글로벌 화학사 크레이튼, 그리고 카리플렉스가 주력 캐시카우죠. 나머지는요? 에너지가 5에서 10%, 글래드 호텔 같은 호텔 부문이 한 2에서 5%, 자동차 부품인 DL모터스가 5% 내외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완벽한 화학 지주사로 거듭난 상태죠. 매출의 80%가 화학이라면 이건 그냥 명백한 화학 기업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최근 한국 화학사들 뉴스를 보면 막 1년 내내 곡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아, 중국발 공급 과잉 말씀이시죠? 네. 중국이 범용 제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라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DL의 공장들은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DL의 치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 글로벌 M&A 자회사인 크레이튼의 데이터를 볼까요?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이 크레이튼은 2025년 기준 가동률 94.1%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94%요? 사실상 풀가동 아닌가요? 맞아요. 연산 84만 9천 톤 설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중국의 저가 공세에 영향을 받는 DL케미칼 본사의 범용 폴리에틸렌 라인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76% 선으로 유연하게 낮췄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공장은 스위치를 내리고 돈이 되는 공장만 미친 듯이 돌리고 있다는 거군요. 비유하자면 열매가 부실한 장가지는 과감히 쳐내고 핵심 줄기에만 영양분을 몰아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원래 DL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범용 고무 공장을 신규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근데 시장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더니 이 거대 프로젝트를 과감히 철회해버립니다. 오, 진짜요? 과거의 덩치 키우기 방식이었으면 그냥 무작정 지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대신 그 자본을 수익성이 확실한 크레이튼 공정 고도화에 1,351억 원 투입하고 자회사 카리플렉스 싱가포르 신공장 같은 스페셜티 쪽에 집중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지키려는 아주 냉혹한 내실 경영이죠. 근데 그 차이나 리스크 이야기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죠.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에서 가동률 94%를 유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도대체 뭘 만들길래 중국이 못 따라오는 겁니까? 타겟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범용이랑 스페셜티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경쟁사들은 주로 범용 에틸렌을 팔거든요. 누구나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으로 가죠. 아하, 그래서 중국 자금률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 거군요. 네. 반면 DL케미컬은 기술 격차가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 벌어진 특화 소재에 올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리플렉스가 주력으로 만드는 IRL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게 최고급 수술용 장갑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아, 설거지할 때 끼는 고무장갑이 아니라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끼는 프리미엄 장갑이요? 맞습니다. 의료용이다 보니 불순물이 제로에 가까워야 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어야 하거든요. 엄청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죠. 여기서 카리플렉스는 일본 제온 같은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을 장악한 세계 1위입니다. 디엘 케미팔의 폴리부텐 역시 글로벌 1위고요. 금호석유화학이 대량 생산용 라텍스로 돈을 번다면 디엘은 아예 비싸고 진입장벽 높은 니치마켓의 꼭대기를 선점했네요. 그럼 고객사들도 당연히 짱짱한 글로벌 기업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화학 매출의 70에서 80% 이상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발생해요. 특히 크레이튼과 카리플렉스는 90% 이상이고요. 카리플렉스는 글로벌 메이저 장갑 제조사인 안셀이랑 묶여 있고 크레이튼은 henkel이나 3M 같은 우량 기업 800여 곳에 필수 소재를 공급합니다. 와, 기업 간 거래에서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거네요. 한번 쓰면 갈아타기 힘든 구조잖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2025년 결산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880억 적자 말씀이시죠? 네, 분명히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단기송 손실이 무려 880억 원이더라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혹시 크레이튼 같은 거대한 회사 인수할 때 무리하게 빚을 냈고 그 이자 갚느라 속 빈강정된 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하게 재무의 그림자를 짚어내셨네요. 25년 실적을 팩트대로 보면 매출은 5조 3천억 원대로 한 5.1% 줄었고 영업이익도 2,978억 원으로 27%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PER이나 ROL에 전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 원인이 방금 지적하신 재무적 레버리지 부담 때문이에요. M&A 한다고 외부에서 대규모로 돈을 빌리다 보니 부채 비율이 1000% 중후반대로 뛰었고 고금리 탓에 막대한 이자 비용이 순이익을 다 깎아 먹은 겁니다. 거기다 영업권 같은 무용자산 비중이 높아서 장부상 상각 비용도 컸고요. 장사해서 3천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이자 내고 장부상 비용 털고 나니까 마이너스 880억이라는 거네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회계장부 맨 아랫줄만 보면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기업의 진짜 혈색을 보려면 현금 흐름표를 봐야 합니다. 880억 순손실에도 불구하고 2025년 DL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견고한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장부상으로는 적자지만 통장에 실제 현금은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이나 손실을 걷어내면 스페셜티 마진 덕분에 영업 본연의 기초 체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 1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선 게 어떤 신호탄인가 보네요. 카리플럭스 신공장이 초기 비용 털어내고 안정화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22%나 폭증했어요. 투자는 이미 마무리 단계고 이제 들어오는 돈으로 빚만 갚으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폭발적인 이익 레버리지가 순이익 흑자로 직결될 겁니다. 다행이네요.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잠시 시선을 돌려서 화학이 아닌 다른 자회사들을 좀 볼까요? 특히 건설 부문 지표를 보니까 25년 4분기 기준 DL, ENC 연결 수주 잔고가 줄었고 DL건설은 무려 27.6%나 급감했더라고요. 건설사 수주 잔고가 27% 날아갔다는 건 대형 악재 아닙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대형 악재가 맞죠. 건설사의 생명은 수주 잔고니까요. 근데 숫자 이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깎인 게 아니라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진행한 의도된 축소예요. 의도적으로 일거리를 안 받았다고요? 네, 최근 고위험 부동산 PF 현장이나 지어봤자 손해만 보는 저수익 사업 입찰을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매출 덩치가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썩은 살을 도려낸 셈이죠. 쓸데없이 덩치 키워서 속병 앓느니 작지만 단단한 알짜 공사만 골랐다는 거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이익이 무려 402%나 폭증했습니다. 대박이네요. 100원어치 팔아서 93원 남기던 걸 87원만 들여서 짓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현명한 선택이네요. 맞습니다. 건설 부문이 최악의 바닥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다른 비화학 자회사들도 든든해요. DL에너지는 한국전력이나 해외 국영전력청이랑 10년에서 25년짜리 장기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놔서 실적 변동성을 방어하고요. 글래드 호텔은 역대 최대 영업이익 갱신 중입니다. 자동차 부품사인 DL모터스도 전기차 신사업으로 피벗을 끝냈고요.
화학이 최전방에서 골을 넣고 있다면 에너지나 호텔 같은 미드필더들이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네요. 이런 체질 개선 덕분인지 증권가에서 2026년 목표 주가를 막 6만 7천 원까지 올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게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오, PBR 0.3배 말씀이시죠? 네, 2020년 추정치 기준 PBR이 0.3배, PER은 5.0배 수준이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피어그룹인 금호석유화학보다도 높고 롯데케미칼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고작 1조 원 남짓입니다. 이거 너무 도를 넘은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이게 자본시장의 비이성적 잣대가 만든 극심한 지주사 할인의 표본입니다. 스페셜티 화학 엔진을 달았는데도 시장은 여전히 DL을 무거운 건설 지주사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둬둔 거죠. 지금 주가에는 미래 기술 가치가 단 1원도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미래 기술이라면 어떤 게 있죠? 진입 중이에요. 그룹 차원에선 SMR이나 탄소 포집 상업화까지 속도를 내고 있죠. 이 모든 게 시총 1조 원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딥밸류 매수 기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차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할까? 결국 지배구조랑 주주환원 문제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게 이 할인 탁지의 핵심 원인입니다. 지배구조를 보면 이해옥 회장이 비상장사인 주 대림 지분을 52% 넘게 쥐고 있고 그 주 대림이 상장 지주사인 DL을 지배하는 이른바 옥상옥 구조거든요. 아, 더블 홀딩 구조. 알짜 자회사들이 뼈 빠지게 현금 벌어와도 결국 그 배당 파이프라인이 꼭대기에 있는 오노일가 쪽으로 쏠린다는 불신이 깔려 있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게다가 2025년 장부상 순손실 났다고 결산 배당금이 0원이었어요. 자사주 보유량도 1% 미만인데 뚜렷한 소각 가이던스도 아직 없고요. 와, 배당 0원에 자사주 소각 계획도 불투명. 솔직히 이 정도면 기존 주주들도 화가 나서 주식을 시장에 집어던질 만한데요. 그럼 위에서 쏟아질 대기 매물, 그러니까 오버행 리스크는 어떤가요? 여기서 아주 극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 매도 물량인 오버행 디스크가 완벽한 제로예요. 0입니다. 제로요? 잠깐만요. 아까 그 큰 회사들 인수할 때 외부에서 돈 엄청 밀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주주가치 희석시키는 메자닌 방식을 아예 안 썼어요. 주식으로 전환되는 CB나 BW 발행을 단 한 건도 안 했고 재무적 투자자 보호예수 물량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일반 회사채랑 차입으로만 돌파한 거죠. 아, 이전에는 고통은 겪을지언정 소액주주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짓은 안 했다. 매물이 없는 가벼운 상태라면 조금만 좋은 뉴스 나와도 주가가 로켓처럼 튈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게 바로 수급의 핵심인 라이트 포지셔닝입니다. 향후 경영진이 조금이라도 전향적인 밸류업 카드를 꺼내는 순간 매물 저항이 없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죠. 실제로 최근 수급을 보면 재밌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나긴 하락에 지쳐서 막 본전 심리로 매도하는데 연기금이랑 외국인은 PBR 0.3배 보고 조용히 쓸어 담고 있어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초입의 손바뀜 현상이네요.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숫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점유율 1위 스페셜티로 차이나 리스크를 없앴다. 둘째, PBR 0.3배의 극단적 저평가 상태에서 오버행이 제로라 밸류업 폭발력이 크다. 셋째, 건설 리스크를 통과했고 비화학 자회사들이 하방을 단단히 받쳐준다. 물론 외부 차입금 이자 비용 부담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리스크도 새겨둬야겠죠. 근데 이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회사의 운명을 지고 있는 마지막 방아쇠는 결국 경영진의 입에 달린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재무제표랑 자회사 포트폴리오는 이미 훌륭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남은 과제는 단 하나, 경영진이 시장 눈높이에 맞는 주주환원 공시를 언제 내놓느냐에 달렸습니다. 결국 오늘 파헤친 이 거인은 낡은 차고에 숨겨진 페라리가 맞았네요. 시동 걸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기업의 진짜 과제는 이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추고도 여전히 PBR 0.3배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너 중심의 옥상옥 지배구조가 얼마나 무거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족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자회사들의 이익을 소액주주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본 배치에 대한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결단만이 이 1조 원짜리 거인에 매겨진 할인 딱지를 뜯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